역사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방점의 경제사. 1492년 바하마 제도, 산살바도르 섬에 배 4척이 도착합니다.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콜럼버스 원정대의 배였죠. 그가 처음 목격한 신대륙의 광경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당시 웬 원주민 여럿이 뭔가를 계속 태우고 있었는데요. 자신들을 보고는 엄청 반기더랍니다. 그리고는 대뜸 선원들의 얼굴에 연기를 뿜고 동시에 침까지 뱉었죠. 초면부터 어디 동네 양아치들이나 할 법한 짓을 당한 건데요. 그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는 싸우자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신께 바치는 경애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자신들과 다른 복장 그리고 하얀 피부, 원주민들 입장에서 그들의 모습은 신 또는 신의 대리인처럼 느껴진 거죠. 아무튼 콜럼버스 일행은 환영식을 치렀음에도 담배는 멀리에요. 그도 그럴 게 그의 원정대는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원정대의 제일 목표는 당연 부의 창출이죠. 큰 돈을 벌기 위해 목숨 걸고 바다에 나선 거니까요. 그러나 그 외의 목표도 존재했습니다. 그건 바로 선교였죠. 그래서 원정대에는 항상 선교사도 함께 해야만 했어요. 선교사들은 배가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신도를 모으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일본에게 잘못 걸려 쫓겨나기까지 했죠. 게다가 스페인은 오래전부터 레콘키스타라고 하는 실지회복 운동을 통해 이슬람 세력과 싸워왔어요. 이로 인해 유대인들 역시 설 곳을 잃고 떠나야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배타적인 국가라는 소리죠. 그런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원주민들이 신이 내린 선물로 여기는 담배에 관심을 가진다? 선교사에게 즉각 마녀사냥을 당하기 딱 좋은 그림 아닌가요? 하지만 어딜 가나 꼭 튀는 사람이 한둘 있기 마련. 로드리고 데 헤레스. 원정에 따라온 어느 한 작가가 그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몰래 담배를 챙겼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원주민들은 담배를 토바코라고 불렀죠. 이게 포르투갈식 발음으로 타바코로 변형되어 지금까지 불리게 되었어요. 헤레스는 제1차 원정을 마치고 스페인으로 복귀하는 동안 담배에 중독됩니다. 그는 남들 앞에서는 피울 수 없으니 남몰래 숨어서 피웠어요. 원주민들처럼 연기를 마시고 뿜는 방식으로 피웠죠. 처음에는 기침만 나오고 별다른 느낌은 없었는데 점차 자려고 누울 때마다 계속해서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한 그는 담배의 중독성을 간과하여 유럽 최초 흡연자가 되었어요. 헤레스의 담배 사랑은 고향 아야몬테에 도착해서도 계속되었죠. 그는 여기서도 담배를 숨어서 피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는 무언가 태워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행위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의 비행은 얼마 못 가 들통나고 말았죠. 타인의 시선에서 그가 담배 피우는 모습은 그야말로 사탄 들림 그 자체였습니다. 입과 코에서 연기가 나오는 건 마치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앞서 말했듯 스페인은 종교에 민감한 국가라고 했죠. 신고정신이 투철한 주민들은 그가 신대륙에 다녀오더니 저주를 받고 돌아왔다며 종교재판소에 회부합니다. 곧바로 이단 신문관이 그를 체포했어요. 하지만 조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드러나지는 않았죠. 그는 그저 담배에 중독되었을 뿐이니까요. 문제는 이 중독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가 조사를 받는 동안에는 담배를 피우지 못했겠죠. 당연히 금단 현상이 나타났을 거예요. 이단 신문관은 그가 계속해서 담배에 집착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드디어 재판이 열렸고 헤레스는 모든 재산과 토지를 몰수당했으며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죠. 이후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소 과도한 처분이 영향을 주었는지는 몰라도 유럽에서는 한동안 담배가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담배가 다시 유럽에 등장한 건 시간이 좀 더 지난 1558년이었죠. 이사벨라 여왕의 증손자 펠리페 2세가 담배 씨앗을 자국 내로 들이라 지시해요. 그 전까지 담배는 일개 탐험가의 일탈 정도로 치부되었으나 이번에는 권력의 최정점인 국왕의 명이었으니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담배는 일종의 트렌드가 됩니다. 귀족들 사이에서는 저택을 꾸미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되었으며 의사들 사이에서는 약용으로 재배했죠. 1577년 스페인에서 의사로 활동한 니콜라스 모나레데스는 자신의 저서 신세계에서 발견한 기쁜 소식을 통해 담배의 의학적 효능에 대해 언급했죠. 그렇게 담배의 약용 허브의 이미지가 굳어지자 점차 스페인에서는 시가가 유행하기 시작해요. 특히 쿠바산 시가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는 쿠바가 스페인의 식민지였기 때문도 있지만 쿠바의 환경 자체가 양질의 담뱃잎을 생산하기 적합했죠. 비옥한 화상 토양과 적절한 강수량, 그리고 온화한 기후, 여기에 해안으로부터 불어오는 무역풍 등 그야말로 천혜의 자연 조건에 타고났다고 해요.
스페인은 쿠바산 담뱃잎을 전매하고 남부 도시 세비야에서 제조했으며 왕족과 귀족들 사이에서만 유통하는 등 담배 산업을 국유화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는 부르주아들 사이에서도 시가의 수요가 급증했죠. 왕실은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 전매를 폐지해요. 담배 산업이 민간 주도로 전환되자 자본가들은 쿠바에 수많은 시가 공장을 세우는 등 투자를 늘립니다. 덕분에 시가의 공급이 증가하여 품질 또한 향상돼 쿠바산 시가는 시가의 대명사가 되었고, 제국이 무너진 뒤에도 스페인의 훌륭한 캐시카우 역할을 했죠. 그렇다면 시가는 스페인에서만 유행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마치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하고 다니듯 주변국들에게도 열심히 전파하고 다녀요. 모든 건 펠리페와 연관되어 있죠. 펠리페는 어머니를 잘 만나 포르투갈의 왕위를 얻었습니다. 덕분에 담배도 자연스럽게 포르투갈로 전파되었어요. 포르투갈은 스페인의 행동대장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담배를 전파했죠. 수도 리스본에는 담배를 찬양하는 발레단이 있었고, 상인들은 필리핀과 일본 등 아시아로 전파했으며, 왕실에서는 귀빈 접대용으로 담배를 선물하곤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사무라이들을 주축으로 담배를 적극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종교는 배척해도 담배는 수용하다니 흥미롭죠. 이후 담배는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 그리고 명나라로까지 전해집니다. 우리나라와 담배 이야기는 뒤에서 따로 들려드릴게요. 프랑스 또한 포르투갈로 인해 담배를 접했죠. 1559년 프랑스 국왕 프랑스와 2세가 포르투갈 주재 대사로 장 니코를 임명합니다. 니코는 리스본에 머무르는 동안 담배 씨앗을 접해요. 그러면서 담배를 피고 재배도 해보며 직접 담뱃잎으로 이것저것 만들어 사용해봤죠. 실제로 효과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담배를 왕대비 카트린 드 메디치에게 보내요. 왜냐하면 당시 프랑스와 2세가 편두통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담뱃잎을 니코풀 또는 여왕의 풀이라 불렀죠. 그런데 담배와 니코 뭔가 친숙하지 않나요? 담배에 있는 무색의 지방질인 독성 알칼로이드의 이름이 니코틴이 된 것도 그가 프랑스에 담배를 알린 업적 덕분입니다. 프랑스는 이후에도 담배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죠. 1660년 고급 샴페인의 라벨 종이를 만들던 라크로아 가문이 치관련 전용 종이를 생산해요. 그들이 만드는 종이가 워낙 품질이 좋다 보니 1796년에는 나폴레옹이 직접 군 납품업체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시가렛이라는 단어 역시 프랑스어 시가레트가 1840년대 영미권으로 유입되었죠. 그 외에도 담배가 유입된 국가들은 많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오스만 제국 등 정말 다양하죠. 다양한 국가에 유입된 만큼 담배에 대한 반응도 상이한데요. 네덜란드는 풍속화에서도 담배 피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듯 담배에 관대한 반면, 다른 국가들은 때에 따라 달랐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교황 우르바노 8세가 흡연을 세속적인 행위라 생각해 교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모조리 파문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물론 그렇다고 흐름 자체는 막지 못했어요. 러시아 역시 1634년 차르 미카엘 1세가 금연 정책을 펼쳤습니다. 흡연을 범죄시하여 이를 어길 시 채찍질 또는 추방해버렸죠. 하지만 이후 표트르 대제가 영국에서 담배 사업의 중요성을 깨달아 담배세를 걷기 위해 금연 정책을 폐지해요.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보다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담배 피다 걸리면 직결 처형해버렸죠. 이는 당시 술탄이었던 무라트 4세 때문인데요. 그는 고작 11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 불안정한 제국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통치에 방해되는 모든 걸 금지하고 나섰어요. 담배뿐 아니라 아편과 커피 그리고 술 등 모든 걸 못하게 했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카페와 선술집 등에 모여 반역 모의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병적으로 금연에 집착했어요. 오죽하면 관리들을 수시로 내보내 순찰을 시켰고 직접 암행도 다녔으며 일부러 담배를 권유하는 함정수사까지 펼쳤죠. 또한 금연에 대해서는 신분과 성별 그리고 연령을 막론했습니다. 한 번은 이스탄불 주재의 프랑스 대사가 관내에서 담배를 피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곧바로 군대를 보내 대사의 귀를 자르고 추방해버려 당시 프랑스 국왕이었던 루이 13세와 마찰을 빚었죠. 그의 치하에서 처형된 흡연자가 3만여 명에 달했음에도 흡연자들은 여전히 담배를 끊지 못했어요. 그만큼 담배의 중독성이 강하다는 의미겠죠. 이들은 오히려 안전하게 흡연하는 법을 공모했는데요. 처음에는 담배 냄새를 지우기 위해 향수를 사용하거나 레몬즙으로 신체를 닦았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지금도 튀르키예에서 인기 있는 레몬 향수 콜로냐가 이때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무라트의 공포 정치는 그의 사후 금세 없던 일이 되었지만요. 또한 튀르키예는 현재 OECD 흡연율 상위권에 속해 있죠. 독일의 경우 히틀러가 대표적인 혐오가였습니다. 부하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고 전국적으로 금연 캠페인을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또한 소시적에는 담배를 즐겼고 독일인 대다수가 흡연가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 후 담배가 화폐 대용으로 사용될 정도였죠. 이처럼 콜럼버스를 필두로 시작된 신대륙 개척은 아이러니하게도 담배가 구대륙을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범죄로 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전 세계적 인기를 끌었고 강제로 금지시키자 목숨을 걸어서라도 저항했으며 어느 순간부터는 담배를 일종의 산업과 세금 등 돈의 관점에서 바라봤죠. 여기서 중요한 건 돈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돈은 담배가 얼마나 나쁜지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는 돈이 되는 한 끝까지 없어지지 않고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겁니다.